번입니다. 본격적인 문항의 시작입니다. 분사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그간 수업에서 강조한 내용 위주로 논리정연하게 이 부분을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이 글을 미리 써주진 않고요. 어디까지나 말로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설명에 입각한 답을 쓰는지 이걸 중점적으로 보는 문항이 이제 이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1번 문항은 단순 사실 나열만으로도 정답이 가능했죠. 근데 이번부터는 논리정연하게 써야 된다. 이걸 강조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현행 고교, 일반고 기준으로 상위 5등 특목 자율자사 중에서 특목고는 약간 차치하고요. 특목고는 이제 예전처럼 우수한 학생들을 받는 학교라기보다는 특목고 본연의 특성을 살린 특수한 능력을 가지고 특수한 능력만 키우고자 하는 학생을 배출해낸다. 점점점 이 특목고 본연 스타일대로 가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맞는 건데 그러다 보니 다재다능한 인재들이 특목고에 있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 요새는 이렇게 보는 게 맞기 때문에 특목고는 제외하고요. 전국 기준으로 자율자사 자공고까지 다 합쳐서 8등에서 12등이요. 뭐 학교마다 특정 지역, 어느 전남, 전북, 뭐 강원, 제주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분명히 차이는 있겠으나 통상 16, 12등 일반고 기준으로 5등 이내의 학생들 그 정도가 제시되는 문제를 특히 서술형이죠. 뭐 전과목 얘기하는 겁니다. 내신에서 서술형 문항을 다 이해하고요. 그 이외에는 정확히 문항 자체를 이해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특히 내신 문항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깁니다. 일부러 길게 쓰는 거죠. 영어 같은 경우에는 보기가 상당히 깁니다. 그 보기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되고 특히나 영어를 제외한 국어 또는 단순 사실 나열을 기반으로 해야만 하는 사회탐구 영역에 해당되는 과목들은 뭐 두말할 나위 없죠. 굉장히 복잡하게 빠른 시간 내에 이해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 문항이 주어졌을 때 암기가 아닌 이해 다음 영역인 논리적 설명 이걸 병행할 수 없는 학생들은 사실 순위권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거는 기정사실입니다. 이걸 단정적으로 얘기할 때마다 일부 경험을 덜 해보신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불편해 하시는데요. 단순하게 생각하겠습니다. 하루의 시간과 학생의 역량이라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무제한적으로 아이가 그냥 열심히 하면 어느 순간에 성적이 올라간다. 그런 건 없고요. 요 2번의 시험으로 일단은 그 해에 동년배들 사이에서 여기 약 13만 명가량 응시하고 이거는 그 교내 아이들의 시험이죠. 동년배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입각했으며 고3이 되면 어느 정도의 대학을 가겠다라는 기준이 여기서 이미 서버립니다. 물론 상위 20등 이내의 학생들 사이에서는 순위가 변동되죠. 고2 여름 되기 전 5월 8월 요때 한 번 뒤집어지고 고3 올라간 직후에 고3 1학기 때 또 한 번 뒤집어지는데 사실상 그 20위권 이내에 들어간 친구들끼리의 싸움이라고 봐야 됩니다. 뭐 60등에서 갑자기 10등으로 비약적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어요. 상대평가니까 내가 혼자 노력한다고 내 실력이 올라간다고 해서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죠. 사실은 내 실력 향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남을 이겼느냐 못 이겼느냐 이게 상대평가의 본질이다 보니 내가 열심히 하는 그거는 뭐 기본적 소양인 것이고 실제로 남을 이겼는가 차라리 내가 열심히 안 했는데 남이 나보다 못한 게 더 낫죠. 그러다 보니 이때 본 시험 성적 결과가 안 변해요. 그럼 뭐 정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수능 전체 범위의 일부 부분만 잘라서 보는 내신도 못 보는 친구가 수능을 잘 보기엔 쉽지가 않습니다. 뭐 수시를 하냐 정시를 하냐라는 논할 만한 학생은 일단 내신은 그래도 1.5에서
2.1등급, 자율자사 특목 같은 경우엔 2.2 또는 2.8등급 이내엔 든 친구들이 이 상태로 가면 고대 끌려갈 것 같은데, 난 서울대 못 가도 서울대에서도 화공 이 정도는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수시 함부로 넣었다가 잡혀가는데 그렇다고 서울대 수시를 합격할 자신은 없고, 뭐 이런 경우에 하는 대화고요. 단대를 가야 될 것 같은데 내신으로는, 근데 지금 성적을 조금만 올리면 3, 4, 2, 1 현재 이 정도 나오고 있는데 4를 2.5까지만 정시 얘기하는 겁니다. 끌어올리고 나면 정시로 수시로 가면 단대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지방이죠. 수시로는 그래도 동국대나 홍익대까지 끌어올릴 수 있겠다. 뭐 이렇게 계산이 쓴 친구들이 하는 행위인 것이고, 일단 그래도 수시로 단대 가겠다 싶으면 그래도 일반 인문계공에서 20등 이내는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시나 정시나라는 얘기는 사실은 뭐 아무나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도 전국 단위 38 제약 보통 N수생 뭐 10만 명 정도 보고 있는데 43, 4만 명 중에서 그래도 9% 뭐 8% 이 정도는 하는 친구들이 하는 대화거든요. 그러면 이 등급이라는 거 고3까지 갈 게 아니라 이미 고1 그것도 연초에 결판이 어느 정도는 난다는 얘긴데, 어느 정도는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 일대에서는 약 A등급이 90점 절대평가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30에서 40명가량 나오고, 강남 기준으로 따지면 강남에서는 약 45%가량 나옵니다. 100점은 드물어요. 그냥 90을 넘는 친구가 많은 거지. 그건 뭐 영어, 외국어 연계 시험 체계가 원래 그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뭐 그거는 완벽한 실력이 없구나 뭐 이렇게 예단하긴 그렇고, 시험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고, 요는 막연하게 오랜 시간 남았다고 생각할 수가 없다. 몇 년 안 남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루는 24시간이요. 아이에겐 역량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시간 제약과 역량이라는 기준 하에서 아이가 어느 정도 이상의 실력을, 그리고 나아가서는 등수를 얻기를 바라신다면 지금부터 남은 시간을 놓고 요때까지 초읽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올해 장장 3월까지는 얼마나 끝내냐, 올해 6월부터는 또 학교 생활하면서 바빠질 터인데 어느 정도까지 진도를 뺄 수 있다. 2학년 1학기부터는 내신 대비를 아무리 내신 문항이 쉽다 할지라도 A등급이 전 학생 중에 30%에서 35%까지 나오는 시험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내신 대비를 최소화시켜도 3주는 해야 되고, 길게 되면은 근 한 달까지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럼 1년 4번 내신 보니까 약 4번 4달 줄여도 3달가량은 없어지는 건데, 그럼 1년이 12개월이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정말 달달마다 극복시켜야 되는 수준이 역순으로 따지면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 1학년 되면 고등학교 1학년 한 달 내내 내신 대비를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되며 그 사이사이에 선행 과정을 밀어붙인다 할지라도, 또 수능 과정, 영어는 심화가 곧 수능 대비입니다. 수학처럼 일단 선행, 국어처럼 일단, 탐구처럼 일단 선행을 하고 그 다음에 심화로 가느냐 수능 패턴화로 가느냐, 이거에 고민을 할 겨를이 없고요. 일단 무조건 심화, 즉 고학년이 다룰 수 있을 법한 문장을 얼마나 빨리 다룰 수 있는가, 이게 곧 성적을 좌우하는데, 정작 아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달려갔다 쳐도 벽에 부딪히는 그 순간 얘 5등 이내 들어가겠다 못 들어가겠다, 지식은 충분하나 얘는 15등 이내는 안 될 것 같다, 건너에서 멈출 것 같다,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다 걸립니다. 논리 정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안 되면 이건 안 통해요. 근데 이 논리성은 나이가 든다고 따라서 생기지 않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보다, 그래서 아이가 논리적 능력치가 향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수능 모의고사 문항이 급하게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전 과목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러다 보니 지금의 학생들에게 문법을 준비시킨다. 사실 이 문법, 제가 하고 있는 문법서는 제 20대 이미 28, 27세 반포 원장을 할 때 이미 정립이 끝난 내용인데, 여기에 자꾸 이런 내용을 덧붙이는 게 그냥 책 한 권을
책에 완전한 책의 포맷이 있어요. 한때 뭐 개인 출판사한테 의뢰해서 책의 형태를 만들어서 이제 반포에서 공부시켰던 것도 있고, 근데 그걸 전혀 하지 않고 지금처럼 백지에다가 애들이 쓰게 하는 이유는 결국은 애들이 걸려드는 게 이거고, 뚜껑 열어봤더니 5월 첫째 주 중간고사 치러 봤더니 애가 말을 못 알아듣더라. 드는 지난한 얘기긴 하지만 이걸 회사에 문제가 있다 라고 떡하니 자신있게 번역을 하더라. 이거 근본적으로 따지면 자기가 하고 있는 말에 깊이를 헤아리지 않는 게 배어있는 거거든요. 그건 버릇이에요. 그 습성이 생겨버리면 안 바뀝니다. 왜? 중학교 3년 내내 집중적이고 단편적인 암기를 잘 하기만 하면 오지선다는 맞추고 단편적 단답형 문항은 맞추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 정도면 충분하구나. 오히려 깊이는 이해 따지고 있을 동안에 그런 문제 없으니까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고 빠르게 내신 기간 열흘 동안 확확 외워버리고 문제 많이 푸는 게 낫겠구나라는 식으로 애들이 길이 들여지거든요. 중학교 내내. 기껏 서술형 스타일, 즉 논리적 연습을 갖춰놨다 할지라도 중학교 학업 과정을 거치면서 빠르게 문제를 푸는 쪽으로 아이들이 틀이 바뀌는 마당에 이거 자체가 없으면 지금 이 나이 때 욕을 강조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단편적 암기가 학업의 전부구나라는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 고등학교 시험에서 이해 자체를 물어버리는 시험이 나오면 아주 손쉽게 5등 이내권자와 그렇지 않은 권자가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그 와중에도 이런 논리력을 갖추고 학교에 진학하는 애들은 있고, 그 애들 상당수는 사실 한 학교에서 6등, 8등 이내에 들어간 친구들은 이미 목표해서 겨냥해서 진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당 지역에서 꼭 한두 명씩 넘어옵니다. 방배종 출신이겠죠. 이쪽 지역으로 과천, 중앙, 여고 쪽으로 넘어옵니다. 고1 되기 직전에. 그리고 그 애들이 석권하죠. 그 친구들의 뭐 결국은 여기를 거쳤기 때문에 제가 이름도 다 알고 있습니다만 평촌 쪽에서 꼭 한두 명 넘어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10등 이내의 자리를 꼭 차지하죠. 겨냥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 1등이 어느 중학교, 어느 고등학교, 어느 중학교 출신이 어느 고등학교 갔구나 이미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걔들을 피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치열한 게 이미 입시이고, 이때 성실히 열심히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성공할 거야. 물론 성공하겠지만 그 언젠가가 너무 먼 훗날일 수가 있는 거죠. 당장 아이들은 수능을 봐야 되는데. 상당히 치열한 거죠. 상위권에서는. 근데 지금 이걸 강요하지 않는 상태에서 막상 지식을 전수해주는 거에 집중해버리면 아이들은 각 가정에서 어떻게 교육시켰냐에 근거하여 대학이 사실상 보이지 않게 정해진 상태에서 계속 지식 전달만 받게 되는 거예요. 뭐 지식 전달 방법 자체가 제가 그닥 속된 말로 후지지 않다면, 그리고 저한테 나가는 정보가 그렇게 뭐 싸구려가 아니라면 아이들은 계속 등원을 하겠죠. 상대적 평가에서 우위를 점한다면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글로 가겠지만 적다라고 판단됐으면 또 여기로 오겠죠. 근데 그건 학생과 학부모와 학원 간의 관계이지 본질적으로 그 학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 최상위권을 갈 수 있는 제대로 된 교육이 아니잖아요. 제가 전달했던 문법 내용은 그냥 잡아다 놓고 일주일 동안 싹 다 외우게 시키면 사실상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시킬 수 있는 게 맞습니다. 단순 중등부 과정을 놓고 효율성을 따지면. 이걸 설명한 걸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시험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마침내 큰 시험 한번 보고 정리하고, 이 과정은 사실은 제가 해야 할 일은 아니에요. 영어 강사가 할 일은 아닙니다, 이건. 근데 아는 게 죄인지라 너무나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이미 이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성실, 노력, 열심
이런 단어만 배워놓고 고등학교 1학년 돼서 뚜껑 열어봤더니 점수가 안 나와. 또는 고1 중간고사까지는 버텼어. 근데 고1 2학기 난이도가 높아지기 시작하거나 양이 많아지기 시작한 순간부터 조금씩 등수가 떨어져. 그럼 고2 올라가자마자 점수 바닥 찍거든요. 얘들이 고2 올라가기 직전 겨울방학 때 너 이거 문제고 이거 문제고 이거 문제야 하고 계속해서 들었던 이야기들 절대 엄마한테 얘기 안 하죠. 야, 너 논리력 문제야. 너 점수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자. 그걸 노골적으로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엄마들은 아우 애가 저학년 때는 괴했는데 학년이 높아질수록 왠지 어려워한다. 심화가 안 됐나 보다. 라는 굉장히 피상적인 단어를 써서 상담을 해요. 거기다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 고2인데. 아유 어머니 빨리 보내지 그러셨어요. 1번, 2번. 아유 어머니 이미 늦었네요. 3번. 아유 초등학교 때 뭐 했을까? 어떤 단어를 쓸 수 있을까요? 얘기 못하죠. 강사 입장에선 제가 부족합니다.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덮고 넘어가는 거죠. 근데 애는 알잖아요.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 맨날 들었으니까. 강사도 알잖아요.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서 한 번 더 부모님을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애도 그러고 강사도 그러고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사실상 근데 그럼 고2 9월에서 11월쯤 되면 계절 바뀌고 체력은 떨어졌고 면역력도 약해졌고 그러면 아이가 굉장히 신경질적이 되고 엄마랑 대화가 안 이어지고 아이는 근본적으로 이 모습을 숨겨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어느 정도 늦었다라는 걸 알아요. 이 모든 거의 시발점이 초 3, 4, 5, 6 요 기간 동안 엄마가 치열하게 너 이걸 글이라고 썼어? 너 이걸 일기라고 쓴 거야? 해서 바꿔 놓았는가? 안 바꿔 놓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노력은 했으나 바뀌지 않았다. 그럼 안 바뀐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상대평가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을 겁니다. 남자아이건 여자아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같이 내신을 보니까 또래의 여자아이들이 가진 논리력은 아무래도 남자아이들보다 뛰어납니다. 저학년일 때는요. 근데 고학년이 되면 그것도 없어요. 남자건 여자건 결국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가, 고민하는 습관이 들었는가 여기서 판가름 나게 되어 있고 그걸 각인시키려고 3주간 이 기초 문법 지식을 다루었습니다. 학생마다 설명해 놓은 각 문항에 대한 답을 직접 보시고 모범 답안을 제가 설명 하진 않겠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아이들마다 저마다 쓴 게 미묘하게 다 달라요. 그걸 다 합쳐놓으면 모범 답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입니다. 단어가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상위 그룹으로 분류해 기억하는데 우리는 단어를 팔품사로 나눈다. 팔품사에는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접속사, 전치사, 감탄사가 있다. 명사, 대명사는 같은 역할이다. 동사는 문장의 형식을 바꾸기 때문에 중요하고 다로 끝난다. 형용사와 부사는 꾸며주는 역할이다. 형용사는 니은 받침이고 명사를 수식한다. 부사는 문장에서 애매하면 보통 부사인데 부사는 형용사, 다른 부사, 동사를 수식한다. 접속사와 전치사는 이어주는 역할이다. 보시면 서술이라는 건요. 지식을 논리정연하게 풀어 써서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상대방에게 납득을 시키는 일련의 과정인데 여기 보면 대부분의 학생이 일단 여기 이 함정에 빠지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대강 설명할 때 논리정연한 설명도 했고 이해를 돕기 위한 소위 일화성 일종의 추임새 역할을 하는 일화성 설명이 있고 또 정의를 설명한 게 또 있고 정의를 그냥 단적으로 얘기한 게 있고 또는 그 품사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일종의 비교 대조 형태를 취한 것도 있고 이게 일종의 모든 게 복합적으로 전달되는 게 수업인 거잖아요. 그 수업 과정은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든 것도 있고 비교를 한 것도 있지만 단순 정의를 얘기한 것도 있고 이건 꼭 외워야 돼 라고 암기를 단순히 얘기한 것도 있고요. 일단은 그게 요 단어가 혼자 있을 때 이런 표현들 상위 그룹으로 분류해 기억하는데 이건 큰 개념적인 설명을
내용이었던 거고,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암기했어야 될 내용인 거고, 이건 일종의 스킬이죠. 찾아내는 형용사랑 품사를 빠르게 인지해내기 위한. 부사는 문장에서 애매하면 보통 부사인데 이게 섞여 있는 경우죠. 이 친구에겐. 그래서 서술하시오 강조한 내용 위주로, 강조했다라는 건 단적으로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했던 거고, 이걸 논리정연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이게 전제였는데, 이 친구에게는 이런 설명과 지식 간의 또는 스킬, 공식적인 중요한 그 품사만의 특성,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이 학년이 높아지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답했는데 핵심적인 요구사항이 좀 빠져있다든가, 또는 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오랜 시간 걸리다든가, 뭐 그렇게 되겠죠. 뭐 아직은 뭐 높은 학년이 아니니까 굉장히 훌륭하죠. 아주 많은 기억을 해낸 겁니다. 이 친구는 품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종류를 설명하십시오. 문자에도 짤막하게 썼고, 품사는 단어 하나만 있을 때 어떤 것을 상위 그룹에 넣어 기약하려는 인간이 만든 일종의 단어의 상위 분류 체계입니다. 네. 서론부를 이 친구랑 똑같이 설명하는데 상당히 구체적인 단어들을 잘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표현했던 이 또래 학년에게는 어려운 말들을 일부러 많이 썼어요. 어려운 말을 자꾸 노출시켜야 한국말이 들어야 영어가 됩니다. 근데 한국말은 어려운 함축적 단어, 그래서 함축성이라는 정의부터 배웠는데, 함축성이 뛰어난 단어들을 자꾸 다뤄버릇하는 게 근본적으로는 인문학적 소양이 높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상위 분류 체계, 뭐 이런 단어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걸 기억하고 있었네요. 영어에는 팔품사가 있고 종류는 각각 명사, 대명사, 동사, 전사, 접사 있습니다. 각각 명사는 물건, 사물, 모든 것을 하는 역할이고, 예, 대명사는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죠. 동사는 팔품사 중 가장 중요한 품사입니다. 동사는 문장의 형식을 결정하고 움직임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마음 속에 쓸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 네, 줄은 맞췄으나 글씨는 조금 어렵죠. 알아보기가. 절이 100개라면 99개의 접속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뭐 내용 앞선 친구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훌륭합니다. 많이 썼잖아요. 이 내용을 다 읽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보시면서 중간중간 스탑하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벌써 2편 정도 보면 제가 어떤 말들을 3주 동안 풀어서 했었는지 대강 이해가 되실 거고, 이게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훌륭하죠. 이 친구들 다. 예, 이렇게 보이게 해놓으면 잠시 스탑하고 보신 후에 다시 플레이 하셔도 됩니다. 단어 중에 역할을 나누어 상위 그룹에 넣은 것이 팔품사야. 오늘 알려줄 건 네, 명사, 대명사, 동사. 독특한 문체가 있죠. 우선 명사와 대명사가는 하는 역할이 같아. 동사는 가장 중요한 거야. 동사 하나로 문장의 형식이 정해지거든. 형용사와 부사는 꾸미는 역할인데, 형용사는 명사, 대명사를 꾸미시고, 내용 뭐 이상 없고요. 단문, 복문까지 설명을, 주절, 종속절, 단문, 복문까지 설명 열심히 잘했습니다. 뭐 남학생 치고 글씨도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서술이란 개념을 예 나름의 이해는 있었던 것 같은데, 서술하세요 아니면 논리적으로 설명하세요, 이걸 이 친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예, 중고교, 중학교는 좀 별로 없고, 고교와 대입 면접관, 입사관이 보는 거와 약간 다르죠. 네. 안녕? 오늘은 날씨가 밝아. 날씨라 함은 이런 거야. 날씨가 이럴 땐 기분이 좋지 않아. 그래도 참아야 해? 이거, 예, 약간 헷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내용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금세 좋아집니다.
결이 다르죠. 조금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결이 달라집니다. 여기서부터 이 친구부터 팔품사에서 사품사가 되는 이유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에겐 강조한 내용 위주로, 이 말이 기승전결 빼고 강조한 내용만 일단 잘 써봐, 이렇게로 들렸던 거죠. 물론 뭐 틀린 거 아닙니다. 어떻게 이해했는가, 어떻게 문제를 접근해 가는가, 또 총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제가 문제를 냈으니까요. 사품사가 되는 이유는 일단 감탄사를 빼고 칠품사라 생각한다. 접속사와 전치사는 문장을 길고 복잡하게 만드는 장치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역할이고, 지금 단계에서는 안 중요하다고 많이 강조했었어요. 명사와 대명사는 서로 하는 역할이 같기 때문에 대명사는 굳이 말하지 않는다. 나머지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가 나옵니다. 칠품사에서 대명사, 접속사를 뺀 나머지, 이렇게 강조한 내용을 위주로 썼죠. 그 품사에 대해서 서술을 한번 해보시오라는 게 거기보다는 강조한 위주로 설명해라, 요게 더 이 친구들에게는 중요시 여겨졌던 것 같은데, 5학년과 6학년 전부 다 시험 볼 때요, 요일은 달랐으나 똑같이 했는데 상당히 다릅니다. 지금 6학년과 5학년이 쓴 스타일이 달라요. 수능을 잘한다, 수능을 선행한다라는 건, 그리고 특히나 글을 다루는 영어, 국어를 선행한다라는 건 조숙함을 요구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요. 그 나이 때에 알 수 없는 것을 알거나 캐치해낼 수 있는가. 그래서 외국어 영역과 언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 언어 영역은 22, 외국어 영역은 20, 21. 1년 재수생 정도만 해도 뭐 재수생들 단어 정말 오지게 안 외웁니다. 심지어 그 똘똘한 놈들 다 모아놨던 강남 대성에서조차도 외우는 것보다는 읽고 대강 눈짐작으로 문제를 맞춰도 된다라는 인식이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뭐 대단한 노력을 안 기울입니다. 그럼에도 그래도 한 살 더 먹었다라는 게 6, 7점 정도는 더 확보해 주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글에 대한 이해력은 당연히 좋아지니까요. 그래서 수능이 요구하는 건 결국 조숙함 아닌가. 그래서 나이가 어림에도 나이가 더 든 사람만큼 생각을 해낼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게 가치관이죠. 저의 교육 가치관인데 지금 명확하게 다르죠. 이쪽은 상위 학년입니다. 이쪽이 하위 학년이고. 그리고 또한 시험 볼 때 한 가지 힌트를 제시해줬던 것이, 그 월금 4명과 화목 4명이 있었는데요. 시험 문항에 대한 답을 쓰고 나서 약 10에서 15분간의 시간을 주고 상대방 답지를 다 보게 했어요. 돌려서 보는 거죠. 나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답지를 다 돌려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 돌려본 후에 머릿속에서 또다시 정리하여 내가 부족한 게 있거나 약한 게 있다면 추가해도 좋아, 이랬었어요. 네, 4명 거를 4명이 서로를 다 돌려보게 했는데 그럼 4명 게 비슷해야 되잖아요. 네, 여기 그런 경우도 있고 안 그런 경우도 있고, 똑같이 봤는데 2명 거는, 여기 있는 2명 거는 상당히 흡사하죠. 네, 거의 읽어보시면 거의 똑같습니다. 단순한 논리입니다. 자기가 어떤 부분이 약한가를 감지해낼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이미 장착돼 있다면 처음부터 약한 글을 쓰지 않습니다. 약간 보수하는 정도는 필요할 수 있겠으나 처음부터 뭔가 많은 게 부족한 글을 쓰지 않아요. 읽어봐도, 친구의 것을 읽어봐도 이게 나랑 뭐가 다른데, 전혀 다른 글을 읽고 있지만 뭐 똑같네 뭐 나랑,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학년 학생들을 놓고 똑바로 읽어라, 너 다시 한번 읽어봐라, 네가 제대로 읽은 거 아니지 않느냐 라고 어른들, 특히 어머님들이 이제 딸한테는 또 잘 안 그래요. 아들한테 그렇게 하는 경우 많은데, 뭐 질타성으로 해서 애가 긴장하게 하는 효과는 있으나 네, 안타깝게도 그걸 다시 읽어봤더니 내가 이걸 잘못 읽었었네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안 보여요.
그게. 예. 지금 이 엄중한 시험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4명이 이제 나누어 봤음에도 불구하고 답안지가 네. 서로 조금씩 다 다른 게 바로 그 결과입니다. 다음 거 보실까요? 8품사 중에 중요한 품사는 4품사가 있다. 4품사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가 있다. 접속사와 전치사를 쓰지 않는 이유는 접속사와 전치사를 쓰면 복문이 되고 장치가 되고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복문을 만드는 일종의 장치로서 사용하는 품사라는 게 이제 머릿속에 있는 거죠. 잘 정리되어 있는 거고요. 접속사와 전치사를 쓰면 어려워진다. 이제 문장 구조가 복잡해진다. 뭐 이런 말을 쓰고자 했던 거고, 네, 다르죠. 이 친구들과 글 자체가 좀 많이 다르고 전달하는 방법이 다르고. 근데 같이 돌려본 거예요. 네. 중요한 내용들과 핵심적 내용들은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훌륭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논리적연하게 전달하는 게 아직은 나이가 어리다기보다는 아직은 그 능력이 없는데 할 말 다 했죠.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억 잘하고 있는 겁니다. 애를 쓰고 있어요. 계속 애를 쓰고 있는 건 티가 납니다. 여기서부터 또 결이 다르죠. 이게 되게 신기하죠? 이렇게까지 다를 수가 있나? 명사, 사물의 이름. 대명사, 명사 같은 역할을 한다. 명사 대신 내용은 같아요. 동사, 가장 중요하다. 다로 끝난다. 부사, 꾸민다. 형용사, 꾸민다. 니은 받침이 있다. 전치사, 이어주는 역할. 접수사, 이어주는 역할. 접수사를 동반하는 문장에는 이 친구는 이런 식의 서술이 편했던 거죠. 근데 사실 이건 서술은 아니죠. 요약이죠. 그래서 평상시에 필기를 할 때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이건 가정에서 많이 지적해 주시면 좋은데요. 어머님들께서 도와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자주 물어보시는데 영어는 공부를 잘하게 만들기 위한 과목을 잘하기 위한 또는 공부를 지능 자체를 높이기 위한 공부를 할수록 지능이 좋아지니까요. 저는 그냥 수단이라고 보고요. 언어로서의 영어를 접근케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 받아서 호주 갔다 오면 대학 가서 6개월이면 돈도 벌어옵니다. 이렇게 국내에서 비영어권 국가에서 해야 할 방식이 아니에요. 영어를 언어적으로 접근하는 건.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고 그런 차원에서 부모님들께서 해주신다면 필기를 좀 봐주시면 좋은데요. 저는 요약해서 쓰게 하는 경우가 극도로 적어요. 이를테면 인간이 발화를 한 이유는 남들을 설득하기 위해서야. 실제로 몸을 움직이게 하건 마음을 움직이게 하건 좌우지간 남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사실만 전달해서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을 거 아닌가? 설득을 해야지. 야, 가. 그럼 네가 가. 그러죠. 당연히.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다소 과장도 필요하고 과장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수식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과장과 수식을 중점으로 다루는 품사인 부사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부사라는 게 문장에서 하는 역할은 수식어니까 수식어가 당연히 문장 안에 많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수식어가 많다 보니 수시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 수식어를 이렇게 사명식 하나에도 벌써 수식어가 이렇게 수시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 수식어를 자꾸 골라내서 보다 보면 어느덧 내 눈에는 요것만 보이게 되는 거고 그러면 문장 구조 분석이 쉽고 그러면 해석을 잘할 수밖에 없겠지. 이런 설명을 했다 치면 아이들에게는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거 자 이게 내가 말했던 설명을 했던 사고의 과정이야. 인간은 발화를 하기 위해서 발화를 하는 이유가 남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고 움직이게 하려면 당연히 설득을 해야 된다고 그랬지. 자 요것만 쓰면 안 된다. 또는 이거는 까만색 볼펜으로 써라. 내가 칠판에 썼으니까 이거 관련된 요 근처에서 말했던 걸 아주 길게 장황하게 단 내가 말로 한 건 말했듯이 파란색 볼펜 그 와중에 중요하겠다 싶은 거는 붉은색 볼펜으로 꼭 써라. 주의해야 될 거 2주 후에 나에게 보내는
일기나 편지라고 생각을 해라. 그러니까 편지 문자를 취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나는 이해가 잘 됐겠지. 그거는 내가 설명을 잘한 거고 또는 너네가 집중을 잘한 거고 2주 후에 나도 과연 이것만 보고 이 일체의 수많은 내가 말했던 굉장히 많은 이 내용들을 과연 다 기억할 수 있을까? 2주 후에 나는 생각보다 멍청하다. 나를 너무 믿지 말고 자세하게 써라. 자세하게 서술형으로. 그리고 내가 쓴 게 논리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 맞춤법은 뭐 그렇다 쳐도 논리적 정합성은 글을 쓰다 보면 이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없다? 쓰고 나서 반드시 옆 사람이나 앞 사람 거를 한번 읽어봐라. 그리고 나의 글을 고쳐라. 반드시 그런 식으로 필기를 하게 해요. 요약한 거를 쓰지 못하게 합니다. 그건 굉장히 학년이 높아져서 할 일이거든요. 고등학교 가서. 그리고 고등학교에서조차도 저는 그렇게 요약해서 필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가급적 설명을 늘어뜨려서 썼고 이 설명을 늘어뜨려 쓰는 것도 제 직계 선배한테 배운 거고 저희 선배 중에 전국 1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억을 더듬어서 그동안 저도 고등학교 기억이었지만 27년간 가르치는 내내 이 필기법을 조금씩 개량해서 아이들에게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도와주시는 것 중에 가장 필요한 건 너 오늘 필기한 것 좀 꺼내봐. 이렇게 필기는 아이들의 책 지금 한두 장 낱장으로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써놓은 거 말고 장황하게 필기하게 하는 종이가 따로 하나 더 있어요. 엘홀더요 2종류에 있어 나누어서 끼게 하고 있는데 올 때마다 그리고 제가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뭐 쓸데없는 종이가 껴있지는 않은가 계속 검사를 합니다. 거기에는 서술형으로 계속 글이 이렇게 이어지게 써야 되거든요. 자, 지금 거는 서술형이 길게 써. 지금 거는 교재의 문장 근처에 그냥 짤막하게 써. 이렇게 지시를 그때그때 해요. 그 길게 쓴 것들을 읽어보시고 야 이게 무슨 말이냐 뭐라고 쓴 거냐 그걸 정리해주면 이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글자 가지고 뭐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애가 표현을 안 하다 보니 이미 기분이 상합니다. 그럼 더 이상 엄마의 말을 듣지 않아요. 네,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도 전에 다툼이나 질타로 대화가 끝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꾹 참으시고 아씨 이걸 글자라고 썼어 하고 기분이 안 좋으셔도 꾹 참으시고 아들 이거 뭐라고 쓴 걸까? 한번 찬찬히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나름의 생각들이 있어요. 그리고 생각이 많을수록 글이 이상해지잖아요. 생각이 많을수록 글이 이상해집니다.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는 좋은 거죠. 그 쓰는 걸 바로 잡아주시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공부 능력 자체가 좋아집니다. 이 친구는 요약 형태를 취했고 뭐 내용은 당연히 다 맞고요. 그죠? 이 친구도 요약을 했죠. 명사, 대명사 같은 역할이다. 거기 대명사는 비워놨고요. 명사와 같은 역할이다라고 쓸까 하다가 만 거죠. 지금 여기 흔적이 보입니다. 고심의 흔적. 동사 문장에서 가장 중요하다. 끝이 다로 해석한다. 형용사는 기억이 안 났나 봐요. 문장에서 없어도 된다. 부사 해석이 어려운 부사야. 전치사 나오면 문장이 길어진다. 접수사 문장이 길어진다. 예, 많이 좀 앞뒤 많이 정리했죠. 내용에서. 근데 바꿔봤단 말이죠. 이거를. 그러니까 뭐 이 친구가 본 건 아니에요. 사실 누가 누구 걸 봤는지까지는 제가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최소한 4명 간에는 서로 바꿔본 아이들이 있고 그런 그룹이 월금과 화목 이렇게 두 그룹이 크게 있었는데 네 뭔가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죠. 명사와 대명사는 같은 역할이다. 전사, 부사는 문장이 길어진다. 동사는 다로 해석하고 제일 중요하다. 부사는 동사, 형용사, 또 다른 부사를 꾸민다. 형용사는 명사를 꾸민다. 이 친구는 이제 다른 친구 걸 보고 이렇게 하는 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추가시킨 거죠. 보고 몇 개 쓴 게 아닙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3명, 나를 제외한 3명 걸 다 읽어보고 머릿속에서 정리한 다음에 자기 걸 돌려받았을 때 제 감독하에 자 이제 써. 이렇게 된 순간이기 때문에 이거 순간 3명 걸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알고 있었던 내용
인 거죠. 딱 줄도 맞췄죠. 왼쪽과 다르게. 남들은 이렇게 썼네? 하고 이제 신경을 쓰기 시작한 거죠. 네. 네. 굉장히 쿨하게. 보통, 아이들의 모습을 많이들 집에서 알고 계신 모습과 바깥에서 모습이 보통은 더 좋은 모습을 가집니다. 대다수의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바깥에서는 긴장을 하니까요. 하지만 때로는 집에서 좋게 본 모습이 사실은 좋은 게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요. 그리고 집에서 본 장점이 사실은 알고 보니 단점으로 될 수도 있겠는데 자주 있는 일이거든요. 집에서 본 단점을 바깥에서 표현하지 않는 경우는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장점과 단점이 학업에 미치는 건 오히려 긍정적 요인보단 부정적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여러 편의 글을 보여드렸는데 각자의 성격이 다 드러나거든요, 여기. 정말 명확하게. 그리고 그 각자의 성격을 반영한 건 훌륭하나 출제자의 의도를 반영한 거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몇 점이라고 평가를 해야 될지. 객관적 사실 팩트 자체를 틀린 경우만 감점을 조금씩 계속했었고요. 내용 자체가 논리 정연한가 아니면은 서술이라는 성격을 제대로 취했는가, 서술 요약 아닌가, 이걸 가지고 뭔가 그때부터 점수를 처음이라 깎지는 않았습니다. 팩트를 틀렸을 경우엔 감점을 많이 조치했었어요. 그러나 여기 보이는 모습이 일시적으로 이 친구가 이 시험에 익숙치 않아서 또는 이런 서술 능력이 부족해서 또는 경험이 없어서 라고 치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근본적 사고 능력이에요. 사고 능력이 낮다라는 거, 설령 낮다 할지라도 그걸 부정하실 필요가 있나요? 앞으로 창창한데 얘들이 지금 44살이 아니잖아요. 44살에 사고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창피한 놀이죠. 하지만 이제 중학생도 아직 안 된 친구들이다 보니 이 친구들이 능력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이 시험 자체에 익숙지 않아서 이런 걸 잘 못했을 뿐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이건 그대로 실력을 반영한 거고 이 한 문항을 그냥 한 번 시험 본 게 아닙니다. 최소 3번, 4번, 5번 계속 국어로, 구술로, 문어로 계속해서 대화를 나눴던 거고 오랜 시간 동안 설명했던 거고 그리고 계속 저는 설명을 중첩되게 합니다. 첫날 했었던 설명을 반드시 60번째 수업에서도 병행해서 하게 해요. 구와 문장과 접수사 전치사를 빼고는 60번째 수업. 몇 년 후에 하게 될 복문, 고3, 수능, 독해, 영어, 논, 구술. 접속사 전치사를 얘기하지 않고 그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고3 최상위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구문 분석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현재의 모습은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여 주시고 발전하는 모습을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훌륭합니다. 요약을 했다 할지라도 틀린 거 하나도 없고요. 다 잘 썼습니다. 3번은 1, 2번에 이어서 그 확장판이죠. 문장 구성 성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더 복잡해지죠. 보시면 요거 있죠. 학창시절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때 배우셨던 거는 다른 설명을 했고요. 하나라에 새로운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항상 제일 중요하죠. 그 전달에 따라서 히트곡이 되기도 하고 노래가 사장되기도 하죠. 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문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존 문법을 어떤 식으로 접근했냐가 되게 중요한데 명사, 형용사, 문장 구성 성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단순히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품사와 연관지어 설명해야 되죠. 당연히 문장 구성 성분만 설명하면 안 되죠. 제가 어떻게 설명했었던지 그거 떠올려서 한번 해보세요. 요게 3번 문항입니다.
명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있고 명사가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될 수 있고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 부사는 수식어 역할을 한다. 단 이때 이니셜을 꼭 써보라고 했었어요.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 형용사이다. 이게 일종의 저의 스킬인데 얘가 요렇게 가죠. 여기서 여기 화살표가 없는 걸 다 틀린 걸로 했습니다. 요렇게 되어야 합니다. 요렇게. 그리고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 형용사다. 같은 말이지만 역으로 이렇게 문장 단위로 따로 문장 단위로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 부사는 수식어 역할을 한다. 두 번째, 세 번째,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 형용사다. 동사는 서술어다. 이 네 개의 문장은 일단 암기해 놓고 이 문장이 도식화되어 있는 게 바로 이거다. 물론 여기서 화살표가 보어에서 이렇게 명사, 형용사 쪽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보어의 개념은 원체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 형용사다. 이렇게 우에서 좌로 한 문장으로 일단 머리에 각인을 시켜놓고 나서 익숙해지는 게 좋습니다. 이건 정의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보어는 한국 교과과정에서도 너무 이 개념이 어렵다 하여 본격적으로 다른 거는 보어가 이 형식이라는 게 있어 라고 하면 넘어가지 본격적으로 다른 건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집중적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시험 범위는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죠. 정확히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이제 5월 초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짧아요. 기간이. 애들에게 실질적으로 진도를 나갈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2과가 시험 범위입니다. 웬만한 고등학교가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보어의 개념을 고등학교 1학년 때 집중적으로 전달한다라는 것이 현재 교육부에서 지정한 교과서들의 패턴인데 결론적으로 보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했는가를 알아보는 문장들이 교과서에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거 위주로 시험을 보게 된다면 당연히 시험에선 보어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문항이 많이 나오겠죠. 그걸 중학생을 대상으로 시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어는 정의를 내릴 수가 없거든요. 우리나라 개념이 아니라서 우리나라 공법 개념에 이거랑 똑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명사는 주목보어, 동사는 서술어, 보어는 명사, 형용사 이렇게 우에서 좌로 가야 돼. 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도 다 학생들에게 설명한 거고 당연히 그래서 일단 요 내용과 요 내용은 팩트입니다. 이거는 그대로 써야 됩니다. 그 밖에 이제 서술하기 위해서 말을 얼마나 추가시킬까는 이제 학생마다 다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기서 감점이 들어갔고요. 여기서 화살표가 없다. 이를테면 여기는 화살표 표시가 아예 없다. 주어가 될 수 있는 거. 이게 하위 부류. 지금은 단어 하나하나한테 붙이는 거. 이거는 문장 내에서 하는 역할. 지금은 나는 오메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사람. 하지만 이 친구가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몇 학년 학생이야? 공부는 잘해? 또 다른 부류에 속하고 이게 30살이 되면 이 오메가가 결혼은 했어? 대학은 나왔고 행복해? 행복한 사람? 아파트는 몇 평이야? 심지어 50이 되면 아이는 몇 살일까? 아이는 대학을 잘 갔어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만큼이나 다양한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고 사회적으로나 자기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에서나 마찬가지로 품사는 단어가 혼자 어떠한 역할도 맡지 않을 때 그러나 절이나 문장 단위 하다못해 구라는 작은 단위라도 속하게 되면 더 이상 3학년 1반 누구누구까지는 해도 어느덧 그 사람의 이름을 안 묻고 그 사람의 역할이나 그 사람의 빈부, 그 사람의 사회적 명성 또는 그 사람의 성별, 그 사람의 성격이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큰 부류에 자꾸 묶어버릇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 대상 자체를 논하는 건 단어가 혼자 있을 때만 문장이라는 절이라는 구라는 커다란 집단에 속하게 되면 그 객체에는 관심이 없음. 얘가 한 역할만 관심이 있음. 그러므로 명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주어, 목적어, 보어 중에 하나란다. 다른 역할까지는 맡을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화살표가 굉장히 중요하죠. 화살표를 잘 그려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한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걸 표시를 한 것은 그때 제가 설명할 때 여기 이 시험에서요. 제가 이거는 꼭 외우고 있어야 돼. 라는 식으로 설명한 건 제가 이거 팩트입니다 라고 말한 몇 가지 있잖아요. 그 이외에는 저는 강조를 딱히 한 적이 없어요.
스스로 이해해내기를 바랬던 거고, 그리고 시험 볼 때 어떤 친구도 이렇게 화살표를 그렸고, 맞게 그렸죠, 심지어는. 근데 여기 양쪽으로 했네. 네. 어떤 친구는 안 그렸고, 그래서 이렇게 저마다 다른 모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이해해내서 그린 거예요. 명사가 될 수 있는 건 주어, 목적어, 보호자냐 이렇게 가는 거지. 이런 거예요. 아이들의 지식이라는 거, 이해라는 게 한편으로 또 대단하죠. 이렇게 알아서 그린 거 보면.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다. 이렇게 4개의 문장을 이렇게 얘는 따따따따따 설명을 이제 팩트죠. 이건 팩트. 이걸 잘 썼는데 형용사는 보호 역할을 한다. 이건 틀렸죠. 아예 팩트가. 아예 팩트가 틀리면 감정을 많이 합니다. 팔품사가 절이나 문장에 들어오면 그 품사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팔품사가 절이나 문장에 들어오면 역할이 되는데 이 역할이 모이면 문장이 된다. 더 할 말이 생각이 안 났나 봐요. 이 친구는. 팩트 쭉 썼고 더 설명을 아예 안 했습니다. 문장 구성 성분은 문장이나 절에서의 역할이다. 문장 구성 성분에는 주어, 목적어, 보호, 서술어, 수식어가 있다.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다. 또 동사는 서술어 역할을 한다. 서술어도 다. 이 친구는 아까 요구 사항으로 4개의 문장을 정리하고 이거는 알아야 된다. 이건 팩트니까. 이거는 그냥 외워라. 라고 했던 거를 서술한 거죠.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문장 구성 성분이란 팔품사가 맡은 각각의 서술과 설명의 정의가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가 않아요. 뭐 당연히 처음 해봤으니까. 예를 들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호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 아이건 내 아이가 아니건 이걸 스탑해놓고 한 번씩 읽어보시면 아이들 각자의 사고 패턴이 눈에 보여요. 5학년이건 6학년이건 그 정도 연년 학년이면은 이건 같은 경쟁 상대가 됩니다. 충분히 되죠. 1, 2년 정도는 뭐 요새 서영고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그 성대 정도 이상만 가더라도 재수생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이 차이가 옛날처럼 한 번에 간다라는 개념이 많이 없어졌어요. 특히 이건 강대에 가보면은 많이 일단 가치관 자체를 알 수가 있는데 이 N수생들 대화를 많이 해보면 옛날과 많이 다릅니다. 고로 2개 학년 정도까지도 같은 터울로 묶어서 한번 경쟁을 붙여보는 걸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친구들은 어느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스탑한 다음에 한번 보세요. 그게 결국은 내 자녀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 상대평가잖아요.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이 국가가 인정한 커다란 시험, 뭐 수시학생부 종합전형, 뭐 정시에서 수능, 뭐 이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그때마다 요구되는 건 절대적인 상대평가예요. 남들에 비해서 내 아이가 이거잖아요. 그럼 남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죠. 그게 결국은 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절이나 문장에 들어오게 된 팔품사가 그 품사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팔품사가 절이나 문장에 들어와서 역할이 되고 역할들이 모여서 문장을 만든다. 문장이 모이면 문단이 되고 문단이 모이면 글이 된다. 품사가 절이나 문장에 들어오면 더 이상 그 품사는 중요해지지 않고 무슨 역할을 하는지가 중요해진다. 문장에서 수식어는 가장 많이 쓰이지만 문법적으로는 중요하지 않다. 문장 구성 성분이랑 문장 안에서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야. 이제 이쯤 되셨으면 대강 예상이 되실 겁니다. 어떤 게 모범 답안이고 어떻게 해야, 어떻게 썼어야 되는 건지 이 정도가 이해가 되실 거고, 아이들의 상대적 특성이 얼추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3번부터는 아까 2번부터랄까요? 3번부터는 진짜 본격적으로 많이, 이번 방학 화목 특강 때는 평촌 쪽 친구들이 또 함께 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방학 이후에도 계속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번 방학은 절호의 찬스입니다. 5학년과 6학년이 마지막으로 함께 올려서 무한 경쟁을 벌일 수 있습니다. 등수가 나오잖아요. 1등부터 꼴등까지. 그리고 그 등수가 나름의 아이들의 지표가 되고 아이들의 경쟁의식을 부추기는 게 되죠. 이게 계약하고도 계속 끌고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희 일단 첫 번째로 제 학원의 특성상 이게 입시 영어이다 보니까 얘를 도전하는 학생들이 저학년 때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례적으로 5학년 학생들이 생긴 건데 그조차도 숫자가 굉장히 적죠. 보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나 둘째를 통해서 대입을 경험해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감이 빠르실 수 있는데, 첫째 아이가 이제 어리다 그러면 사실 입시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그럼 이게 선뜻 입시 영어라는 게 뭘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뭐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여기가 어떤 데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좀 이게 모호하거든요. 이걸 시키기가 진짜 저 같아도 좀 선뜻 내키진 않을 것 같아요.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이걸 덜커덕 시켜야 되는가, 아이가 할 것도 많은데 수학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중2, 중3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오게 되고, 중2, 중3 불과 지금 이렇게 배워놨는데 4주만 지나도 외부에서 학생이 신입생이 거의 못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 저학년 때는 굉장히 적은 인원으로 가다가 중2, 중3, 고3 이렇게 학년이 올라가면서 점점 많아지죠. 고3은 아니구나. 최근에는 그 양상이 바뀌었죠. 그래서 고1 마렵쯤이나 고2 마렵쯤 돼서 순차적으로 나갑니다, 학원을. 점수가 나와가는 친구도 있고 한계가 있구나라고 해서 영어 쪽은 그만두는 친구도 있는 거고요. 고3 끝까지 남아있는 친구들은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나 성대급 이상을 노리는 친구들, 그러니까 일체의 실수가 없어야 되는 친구들이 끝까지 남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유세 대학을 가죠. 바로 가거나 뭐 재수해서 가거나 뭐 이런 패턴이다 보니 인원이 중3, 고1 때 가장 많고 고2, 고3으로 학년이 높아지면서 적습니다. 뭐 일대에서 좋은 고등학교 출신의 좋은 대학교로까지 이제 엘리트 코스를 밟는 친구가 많지는 않으니까, 특히 좋은 대학 1, 2대 가는 친구들은 굉장히 적죠. 일반고 입장에서도 그렇고 자사고도 요새 뭐 그렇게 굉장히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점점 학년이 높아지면 적죠. 그래서 저학년 때부터 이 경쟁을 계속 붙으면 참 좋은데, 그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학생 수급이 원활치가 않아요. 그렇다고 막 받을 수는 없고, 그러면 기존 아이들이 너무 타격이 크죠. 선의의 경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번 방학이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유일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점이 아닌가. 이 경쟁이 끝나고 나면 월금엔 초6, 화목엔 초5가 되면서 이제 인원이 4, 5명 내외로 이제 확 줄죠.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 같은 경쟁심을 고취시키면서 집중력을 더 부스트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네. 지금보다 현격히 떨어집니다. 공부 구력이. 뭐 4명 중에 4등 해본들 뭐. 네. 그래서 지금 최대한 뭐 시켜보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뭐 될 때까지 한번 해볼까 합니다. 3월부터는 많이 인원이 줄어서 이게 분반이 되면서 얼마나 될지. 그리고 또 요새 구조상 강사 역량과도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대개의 강사들, 그러니까 평범한 20대, 특히 30대 초, 중, 후반 강사들은 그렇게 많은 수의 인원을 감당해내는 경험을 했다면 이 동네에서 안 하죠. 예, 이렇게 뭔가 묘한 기형과 인연이 있을 리도 없고, 그러면 당연히 그들은 컨트롤 못할 테니까 어머니들 입장에서도 이미 당한 바도 있고 소수냐 다수냐 이걸 많이 따져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 더더욱이나 뭐 한 반에 중3 같은 경우 18명 뭐 이렇게 있는 걸 납득을 못합니다. 입시에 대한 생각이 없으신 분들 더더욱이나.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많이 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드리냐면, 이 설명이 끝난 다음에 다음 수업 때가 되면 제가 시험지를 아이들 편에 보내드릴 겁니다. 이 시험지는 점수가 있고 등수가 있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네, 평균도 있고 이렇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잠깐 보여드린 바 있는 시험지입니다. 최초로 정식으로 시험을 본 거죠. 간단히 보여드리자면 이 시험지인데요. 올 때마다 항상 직역을 봅니다. 직역은 말 그대로 지난번에 배웠던 걸 끊어서 주어서술어 수식어, 주어서술어 보어, 수식어, 주어서술어, 이걸 끊어서 해석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고요. 이 직역 기술은 뭐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저희 학원 전체의 트레이드마크인데, 요걸 한 번 볼 수도 있고 뭐 5번 볼 수도 있는데요. 틀렸을 경우에는 X 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총 100점 만점짜리 시험지에서 5점씩 한 번만 틀렸을 때마다 감점합니다. 이건 직역을 틀렸다는 거죠. 해석 자체를 틀리는 건 뭐
말도 안 되죠. 해석은 근데 문법적 법칙을 해석에 녹이는 걸 올바른 해석이라고 합니다. 조사 하나도 다 법칙에 의거해서 해야 되고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여기에 있는 단어면 한국말로 발화할 것. 여기에 없는 단어는 한국말로 하지 말 것. 그건 번역이죠. 번역은 아이들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제대로 된 번역도 아니거니와. 직역을 해라. 다음, 문장 구성 성분 단위로 끊어라. 이걸 끊지 않으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줄, 보통 한 3줄에서 4줄짜리가 한 줄인 게 고3 때 나오는데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투부정사 한 2개에 ing 하나만 들어가도 애들 해석 못합니다. 그거를 테스트를 봐서, 입학시험을 봐서 진짜 별거 아닌 교과서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해라 라고 해서 그걸 해석한 친구가 근 2년 동안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중 1, 2, 3 중에. 그전엔 많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급격히 평균학력이 그 실력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걸 여기서 강조하고 있고, 이걸 매번 해석할 때마다 그걸 반영해서 해석하는가를 들여다봐요. 그러니까 요게 X 표시가 있다라는 건 얘가 해석 연습을 안 한 거예요, 집에서. 다음,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 이건데, 뭐 이번 시험지 한해서입니다. 각 시험지마다 약간씩은 테마는 있습니다. 이건 답이고요. 다음 각 문장에서 수식어,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구, 만들어진 부사 구조, 수식어를 고른 후 각각을 괄호로 묶으시오. 이렇게가 괄호로 묶어 있어야 되고, 여기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요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앞서 한 거랑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뇌를 자극하는 거거든요. 아주 간략하게 문장 구성 성분에 대해서 서술해 보세요 하고 있는 바를 다 쏟아내되 이 중에 팩트, 함축적인 정의, 그냥 서술이라는 이름하에 설명, 뭐 여러 가지 행위를 동시에 생각해야 된다면, 반대로 이 시험지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여기서 요구하는 것만 이해를 해내서 그거에 해당되는 행위만 여기 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 행위라고요. 쏟아내는 것과 읽어내는 것. 이걸 읽어낼 수 없기 때문에 이걸 한 거예요. 모든 아이들이 여기서 걸린다고요.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일 처음에 고등부 올라가서 막상 서술형 내보면 이 문항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특히 그리고 보기를 특히 영어 지문일 경우엔 단순히 한국말로 써진 이 문항 전제를 다 갖추지 않고 다 부숴서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으며, 조금 더 근본적으로 그게 수행평가에서 감점으로 많이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영어에서도 비단 이럴진데 다른 논리사고력을 집중적으로 보는 학문의 경우는 조금 더 타격이 크죠. 이런 경우 수학 대개 경우는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고등학교 2학년 되면요. 전부 다 엄마가 말해요. 우리 애가 서술형이 약한데 여기 서술형 잘 시켜줘요? 처음에 학원 모를 때 문의할 때. 우리 애는 수학은 좀 하는데 해서 애가 논리력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다 틀린 말이죠. 100% 틀렸다고 할 수는 없으나 맞지 않을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말이죠. 왜? 서술형이 약한 게 서술, 영작을 못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영작 잘하는 학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영작을 안 배웠는데. 한국 교과과정에서 영작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서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것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이 아이들이 서술하시오를 잘못 알고 잘못 쓴 거와 똑같습니다. 엄마가 잘못 알고 있으면 애는 잘 알고 있을 리가 없죠. 기연과 인연을 통해서 어떤 학원 강사를 만났다, 학교 선생을 만났다, 그게 아니면 어렵습니다. 그럼 서술형이 영작하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 영작은 없습니다. 학교 시험에. 잘 보면 그 서술형이나 좀 긴 단답형인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 친구는 이미 수행해서, 그리고 서술형 문항지에서 정확히 요구하는 거에 맞춰서 쓰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듣다 보면, 야, 너 여기 이거 왜 이렇게 썼냐? 글 전체를 보고 하나 표 완성하는 거 있거든요. 박스. 그럼 글 전체 내용을 잘 이해한 다음에 각각의 박스. 뭐 개똥이는 사과를 먹었다? 1번. 딸기를 먹었다. 2번. 3번은 걔가 앉아서 먹었냐? 서서 먹었냐? 그거 쓰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박스를 완성하고 박스 한 칸당 2점씩. 이렇게 해서 박스가 총 하나의 박스에 총 8개 빈칸이 있고, 이런 식으로 서술형 문항이 자주 등장하는데 고등학교에서 자주 쓰는 기법이에요. 이상한 거 쏘는 애들이 있어요.
너 이거 왜 이렇게 썼어? 그건 애가 웃죠. 그러면서 아 실수한 것 같아요. 실수 아니에요. 그 실수 아닙니다. 실수는 이렇게 하려다가 이렇게 한 번 더 쓰는 거예요. 제가 1 누르려고 했는데 조금 힘을 더 줘서 111 누르고 이걸 실수라고 하는 거지. 어떻게 글자를 다르게 쓰는 게 실수가 될 수 있어요. 걔는 그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이걸 간추려보는 눈이 없었던 거고 저학년으로까지 끌어내려가야 되는데 이미 애가 고2인데 그걸 어떻게 해요. 보통 그런 문의가 들어오면 저는 서술형을 안 합니다. 아유 제가 그거까지는 못해서요. 그러고 그냥 전화를 끊습니다. 달리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문제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더 어려워져요. 여기는. 자 지금 저는 답을 보여준다고 색깔을 칠했던 거예요. 색깔 없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그러면 어떻게 어려워지는지. 없앴어요. 다음과 문장의 수식어 중에서 원래 부사였던 수식어는 밑줄, 만들어진 부사어는 괄호 표시하시오. 문장 전체를 부사하는 수식어. 말이 자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 구 만들어진 부사고 분명히 설명했었거든요. 전치사를 앞에 필두로 해서 만들어진 부사.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원래 부사였던 건 이런 게 원래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원래 부사죠. 그래서 이건 밑줄, 이거는 괄호 표시하시오. 일부러 헷갈리게 한 거죠. 그리고 정답은 이렇게 돼야 되고요. 다음 문장에서 동사를 수식하는 원래 부사의 밑줄,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만들어진 부사어는 괄호를 묶으시오. 똑같은 게 계속 나오고 있죠. 다음 문장에 빈칸에 적합한 전치사를 보기에서 골라 한 번씩 사용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이걸 다 맞았던 친구는 최소한의 착실성을 보유하고 있는 친구고요. 이걸 틀린 친구는 착실하게 공부를 안 했거나 전치사를 낸다라고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치사를 힘줘서 직역하는 게 아직 몸에 안 배어 있거나 갈 길이 멀죠. 이 시험지 받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걸 왜 못 채웠을까? 그냥 공부를 안 한 거예요. 뭐 변명의 여지 없습니다.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 다음 요거는 다 맞았는데 만약에 이거는 상당 부분 틀렸다. 보여지는 착실함은 가지고 있으나 분명히 벽이 있는 겁니다. 그 벽을 깨려면 일단 표현을 하게 해야 되거든요. 표현을 하려면 일단 소리 내서 말을 하는 버릇부터 들여야 돼요. 큰 소리를 내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때 쭈삣쭈삣하거나 큰 소리 안 내거나 한참 가만히 있거나 이 단계를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냥 이것만 가지고 어른들은 판단하죠. 소위 말해서 엄마 아빠가 무서우면 그리고 애가 수업을 하면 이거 다 먹고 이거 틀린 아이 되고요. 아이가 왠지 까불까불 하는데 생각은 좀 잘하는 것 같아. 그럼 이거 다 맞고 극단적인 예입니다. 이거 다 틀린 경우가 되고요. 뭐가 낫다 나쁘다 좋다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지금은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만들어져 가는 시기이고요. 그러나 갈 길이 꽤 멀구나. 이 정도만 참고만 하시면 돼요. 이걸로 예상이 되죠. 이 시험지를 그대로 보내드릴 겁니다. 근데 추구하는 바는 반대 방향이었다. 요거와 그래서 지금 미리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톡으로도 몇 점 받았는데 몇 등이다. 요걸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알려드렸거든요. 9명 중에 4등이다. 뭐 이런 식인데 꼭 제가 패스 페일 여부를 이렇게 뒤에 쓸 거예요. 이렇게 20점 받았는데도 패스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 친구 나름 애썼다 이런 개념이죠. 공식적으로는 항상 80점을 넘겨야 패스로 칠 수 있을 법한 수준으로 냅니다. 참고로 이번 시험에서 1등이 60점이었나 그래요. 뭐 10점도 있고 5점도 있고 3점도 있고 뭐 20점도 있는데 생각보다 낮죠. 그건 뭐 전부 다 공부를 안 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거 안 가르쳐줬거든요. 이렇게 낼 거야. 다채롭게 고민해야 돼. 처음 닥쳐본 친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일부러 시험 자체가 일종의 훈련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페일했었다 할지라도 되게 뭐 벌칙성으로 단어를 더 암기시키는데 그걸 무지막지하게 더 암기시키는 게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뭐 점수 많이 낮은데 한 25개만 더 해볼래? 뭐 이런 식으로 냉 하고 흔쾌히 요렇게만 하고 이거에 대해서 연연하지는 말 것. 그러나 뭔가 느낀 바는 있지. 요 정도로 끝냈어요. 단 100개 추가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암기, 기본 어휘 암기 말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올 때마다 시험 보는 꼭 외워야 되는 향후 배울 고난도 문법에 대한 서머라이징 된 게 있어요. 칸 몇 개 만들어 놓고 그거 똑같이 쓰는 겁니다. 그냥 벌써 한 3번째 봤나? 그래요. 이거 4번째 봤나? 그걸 페일할 경우엔 처음 1번, 2번, 3번 말이 한두 번이지 그게 뭐 2주 열흘이 넘어간 건데 이번에 페일했을 경우엔 그때마다 뭐 100개 이렇게 좀 파격적인 개수를 올렸습니다. 그 올 때마다 이거는 전원이 다 패스할 때까지 계속 시험을 볼 거고 쓰는데 뭐 3분도 안 걸립니다. 그걸 느리게 쓰거나 아예 못 쓰거나 하면 무조건 100개를 올립니다. 그거 만약에 그 기초 문법 암기 뭐 알아보실 수 있게 아직 용어는 안 정했는데 뭐 이걸 막 페일했다.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혼을 내시면 됩니다. 이거는 벌써 몇 주 단위로 했던 건데 이걸 계속 틀리고 있다는 건 정말 이거 안 해오면 너 100개야? 이 얘기를 몇 번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봐주고 해서 드디어 지난 시간부터 한 건데 페일한 사람이 꽤 돼요. 정확히 얘기하면 12명 중에 5명 패스했습니다. 이건 기본적 성실성입니다. 뭐 대단히 고차원적인 수업을 하고 있고 향후에 반드시 이걸 근거로 해서 이거 청신국제고에서 제가 방과학교 수업 들어가서 수업한 내용입니다. 이게 우스운 내용이 아니에요. 국제고에서 방과학교로 수업 들어간 건 학원 강사 중에 제가 유일합니다. 그때 당시 원앤원 팀이었는데 제 대치동 원앤원 팀이 유일하게 청신국제고 겨울방학 때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수업했던 거고 그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논리 문법입니다. 그거에 기반인 거고 앞으로 4주 길면은 얘들은 어리니까 길면 한 3개월? 그 정도면 문법이 다 끝납니다. 중고등학교에서 다른 모든 문법을 높은 수준입니다. 높은 수준이긴 하나 그거는 가르치고 있는 게 높은 수준이고 애들이 높은 수준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지 수준 높은 걸 한다고 해서 단순 암기를 등한시하면 안 되죠. 그거는 되게 야단 많이 맞으면 되고 그 어휘 암기를 시킨 걸 그 주에 못할 경우에는 곱하기 2 합니다. 이 룰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이 시험 앞으로 계속 시험이 이런 식으로 나갈 겁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분기에 들어 뭐 준동사라든가 색다른 문법을 고난도로 설명하기 계기가 되면 또 이런 설명을 이런 식의 수업을 또 하게 될 거고요. 3번 계속해서 보시면 요걸 좀 이번엔 보여드릴 건데 여기 있다. 그 평전족 친구들한테는 2번과 3번을 동시에 쓰겠습니다. 이게 2번이고 이게 3번이고요. 사물의 이름을 나타낸다.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한다. 동사는 해석할 때 다로 끝난다. 중요한 상황이 있고 이렇게 넘어가게 해놨죠. 내용이 크게 다르진 않으니까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걸 가지고 스탑해놓고 아까처럼 살펴보시면 되고요. 예, 이 친구랑 차이가 많이 나죠. 논리성도 그렇고 근데 내용은 가장 중요한 것 문장에서 다로 끝난다. 칸 배분이나 내용 자체는 훌륭한데 이거죠. 요 개념에 대해서 논리적 영역에 피력하는 게 좀 약하죠. 그리고 주저주저함이 많고요. 간단명료하게 쫙쫙쫙 나갔죠. 일필휘지. 그리고 명사 대명사 이 둘은 친구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형용사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데 이용한 수식하고 과장하는데 이용한다. 약간의 정의가 이게 정의인지 이야기인지 비교 대조를 위해서 제가 곁들인 말인지 이게 막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죠. 표시는 없고 참고하십시오. 다 이 정도면 대강 어떤 내용을 다루었는지는 이해하셨을 듯하여 2, 3번 한꺼번에 설명을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형식에 대한 거였습니다. 주어 서술어 보어. 참고로 입학 시험을 볼 때 초 5, 6은 차치하고 중1부터 중3까지 중에 형식 5개를 완벽하게 외우고 있는 학생은 굉장히 적습니다.
물론 중3 같은 경우에는 입학시험에서 형식을 쓰는 거는 없어요. 그거보단 더 고차원적인 걸 다뤄야 되니까. 제가 만나서 이제 등원을 하게 됐다라는 것 자체가 중 1, 2, 3부터는 꽤나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거든요. 초기부터 진입장벽이 낮은 건 지금 현재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초 5, 6의 초기 멤버들, 이 친구들은 어떻게든 만들어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이 이후에 들어오는 친구들은 상당히 엄격한 레벨 테스트를 거쳐야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웬만큼의 실력은 있다라는 얘긴데, 근데 막상 수업하다 보면 형식 5개를 다 외우지 못하는 학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외운다 할지라도 기계적으로 외웠어요. 조수로 목적어, 조수로 목적어 보어. 참고로 각각의 형식을 이루는 단어가 완전 자동사, 불완전 자동사, 이걸 외울 필요는 없죠. 근데 이제 이걸 말할 수 있다는 걸 논리적으로 따져봐서 타동사와 자동사, 완전 동사, 불완전 동사의 개념을 알고 있다는 건데, 이걸 4개를 다 알고 있었던 학생은 없었습니다. 근 4년 동안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고1까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없습니다, 이거. 그 서버에서 이걸 쓰는 학생은 없었고, 5개 형식의 주어 소수로 주어 소수 보어, 이걸 말할 수 있는 학생은 드물었어요. 그나마 학년이 낮은 경우에는 이조차도 거의 없었습니다. 형식에 대한 주요성을 강조하지 않는다면, 형식에 근거한 해석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형식에 근거한 해석을 하지 않는다면 직역이 아니고, 직역이 아니면 번역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당장 고등학교 1학년 지문의 해석을 시켜봤을 때 무슨 어학원에 무슨 반, 이건 다 상관없습니다. 이건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지문 해석을 시켰을 때 해석 한 지문의 해석을 안 틀리고 다 하는 학생은 없습니다. 아무리 최상반이라도. 수능 만점 맞고 왔다, 그런 학생도 없지만, 선영 수능 성적이 그렇게 높다, 내 아들 딸들 초5인데 초6인데 중1인데 그런 아이들 할지라도 고1 그 쉬운 모의고사 지문조차도 해석의 완성도를 보는, 직접 발표 좀 해봐, 한번 해봐 하면 가관이에요. 그럼 번역으로 마치 이야기 만들듯이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나마 어학원 출신들이 그러죠. 대부분은 이상하게 합니다. 그래도 문제는 맞출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 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한 줌. 점수가 나왔건 안 나왔건 해석을 완벽하게 낼 수 있는 기량이 있거나 그러한 자질을 갖고 있는 애가 각 고등학교 전체 인원 중에 5명? 7명? 그러니까 7등하면 성대, 중대 가고, 9등하면 서강대 가고, 12등 하면 광운대, 세종대를 갈까, 동국대를 갈까 고민하고 15등 넘어가면 못 가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진입장벽이 높다, 대입이. 안 높습니다. 올해 서울시내 16개 고등 대학교의 신입생 모집 총 인원 11.8%, 모든 재학생 11.8%에 해당되는 인원입니다. 안 높습니다. 고등학교가 많긴 많죠. 2250개가량 있습니다. 전국에 수능 보는 고등학교가요. 단순 나누기 계산해 보면 그래도 학교에서 10등 안에는 들어가야 우리가 이름 들어본 학교를, 서울시내 16개 대학을 간다는 얘기인데, 그 10등 안에 들 수 있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해석해봐.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지당한 논리잖아요. 근데 해석을 시켜보지 않은 그 밖의 데이터는 점수가 몇 점이 나왔다, 이거 오지선다해서 맞춘 거잖아요. 그럼 맞췄다라는 건데, 이게 영어 실력을 직접적으로 반영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해석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들은 약간의 잡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이를 평가함에 있어서 약간의 올바른 평가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석이 제일 깔끔한데, 형식을 모르고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단 판에 박힌 형식 암기가 아닌, 이건 외우지 못하겠습니다. 완전 자동사, 이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라. 타동사니까 목적어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보어가 없다는 건 보충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얘기니까, 의미 자체가 완전하다는 얘기니까 완전한 타동사가 되겠지. 이건 논리적으로 생각하게 했었던 거고, 각각의 영어 이니셜 정도는 외워야 되고, 특히나 V가 동사와 서술어 둘 다 V라고 하는데 문장 단위니까 서술어라고 해야 되는 거고,
간접 목적어하고 이거 직접 목적어라고 하지 마라. 이게 다 목적어니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목적어다. 이건 목적격 보호라고 해줘야 된다. 왜? 목적어와의 관계가 있으니까. 이 각각의 이런 용어들에 담겨 있는 용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을 했었고, 핵심이 있었어요. 이거 간접 목적어로 굳이 이름 붙인 게 에게라고 해석해야 되는 건데, 전치사 to 같은 게 없이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유일한 경우죠. 또 4형식과 5형식이 특이한 건 이렇게 관련된 설명을 굉장히 길게 했었습니다. 이거 한 3번 정도에 걸쳐서 이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겉으로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은 판에 박힌 이 설명들 이면에 굉장히 많은 논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걸 다시 속으로 갈무리하고 4번에선 간단하게 형식을 쓰되 내가 강조했던 걸 간단 명료하게 기록해라. 이건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너희가 전부 다 이해했을 테니까. 딱 이 내용이었고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죠. 단 영어 이니셜과 한국말 국문 2개를 다 쓰게 했었습니다. 목적어는 을로 해석하고 간접 목적어는 에게로 해석하고 차이가 이제 보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논리적인하게 말하는 거 쓰는 거만 좋아하는 학생이 있고 외우는 건 되게 싫어하는 학생이 있고 또 외우는 건 좋아하는데 서술에 약한 친구들이 있고 이쯤 되면 이제 얼추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쪽에 강한지 아니면 둘 다 약한 건지 아니면 아직은 논리적 생각이 약한 건지 뭐 암기도 잘하는데 또는 생각은 하는 게 티가 나는데 이걸 피력하는 게 약한 건지 이게 다 티가 납니다. 또는 뭐 글씨를 너무 엉망으로 써서 평가절하되는 경향이 있다든지 이걸 하나하나 보셔야 돼요. 이 영상을 끝까지 정독하지 않은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아이들의 성장을 유도하는 저학년 때 이런 설명하는 부분을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이 영역을 건드리지 않고 엘리트를 밟게 하는 방법은 모릅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그리고 이 영역이 날이 갈수록 사실은 지나간 5년, 8년, 10년, 15년 전 아이들 꾸준히 비교해서 이게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학원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날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많은 신규생 등원을 원하는 학부모님들이 이제 저의 설득에 의하여 레벨 테스트 자체를 안 보시도록, 그러니까 다른 학원을 거치는 게 어떨까를 권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어머니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레벨 테스트 보는 게 내가 얘기하다 보니 이거 시간 낭비겠다 싶은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어머니들께서 물어보시는 게 그럼 뭘 준비하면 되느냐라고 하는데 사고 자체가 안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대화를 하다 보면 그걸 알아요. 알게 돼 있습니다. 누구든. 근데 이제 그 사고력 또는 사고한 바를 피력하는 능력 또는 생각하면서 머릿속에 정리하는 능력이 약한 경우니까 근데 나이는 들었으니까 근데 고1 5월인데 결판이 한 달 반, 2달, 6개월, 8개월, 10개월 남았는데 이걸 지금 묻고 있다라면 그건 개선될 수가 없잖아요. 뭐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냐?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맞고요. 역량과 시간이라는 건 제약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럼 고등학교 가서 안 바뀌냐? 안 바뀝니다. 그건 뭐 애들이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바빠요. 아이들이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영어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수행평가도 있고 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너무 많은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뇌가 발달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반대로 남들보다 더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상대평가라니까요. 계속해서.
발전이 문제가 아니라 남들보다 더 발전해야 되는데 그 갭 차이를 나보다 뛰어난 아이들 따라잡을 시간이 없다고요. 고등학교 가면.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영리하게. 그러면 한 번 더 하면 되지 않냐. 그렇죠. 3년 만에 끝낼 거 4년 하면 그거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되면 또 정신을 딴 데로 팔릴 수 있는 미성년자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순간 이제 유혹들이 많죠. 놀거리도 많고 또 이제 그게 장애 요소가 되는데 어쨌건 정해진 시간 내에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배양한다라는 건 쉽지 않죠. 계속 이렇게 제가 넘기면서 이건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넘기면서 계속 다른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제 자세히 대강 보시면은 뭐가 어디가 틀렸는지 느낌이 오거든요. 어떻게 쓰는구나. 이건 순수하게 암기와 이해의 병행이거든요. 불완전 동사, 자동사. 이제 당장 이렇게 쓰잖아요. 불완전 자동사, 완전 자동사 이렇게 안 쓰고. 이게 특성인 거예요. 그냥 틀렸다 맞았다의 개념이 아니라 간접 목적어면 에게라고 해석을 해라. 근데 그게 없죠. 그런 경우는 틀린 건데 주어 서술어다. 동사가 아니라 동사와 서술어가 이게 헷갈리는 거죠. 이런 경우는 틀린 건데 대체로 그 이외에 이제 소소하게 이런 용어 자체가 틀리지 않은 경우에는 맞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딴 얘기를 잠깐 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게 저는 길어봐야 고1 되기 직전 2월까지인 것 같아요. 얼추 상위 30등은 정해져 있거든요. 30등을 하냐, 15등을 하냐, 12등을 하냐, 2등을 하냐는 그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상위 1, 2등급 2.8, 2.5등급까지의 멤버들은 얼추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자의 이해타산에 맞춰서 일반고, 자율고, 자소고, 특목고를 진학하는 거죠. 어느 고등학교 가서 유리하다라는 게 그래서 없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각자의 주식시장에서만 그러잖아요. 이미 30% 올랐다. 선반영이다. 그래서 호재 사항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이미 선반영됐기 때문에 호재 사항이 발생하고 나면 오히려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상투에서 파는 거죠. 그런 같은 맥락이에요. 자율고는, 자석은, 특목고, 일반고건 이걸 노리고 들어오는 상위 20, 30명의 학생들은 이미 계산이 끝난 상태에서 갖고 이미 계산이 끝났다면 사실 그들은 1등부터 30등까지 등수를 나눠먹기 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와중엔 누가 더 멀리 진도겠죠. 국어, 수학, 탐구 영역에 해당되는 교과에 해당되는 과목이요. 아니면 누가 더 깊게 문이과의 탐구 일부 영역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아니면 누가 더 빼어난 훈련, 수능 국어 영역이겠죠. 아니면 누가 더 많은 걸 외워놨는가. 예를 들자면 수능, 국어, 교과, 과목이겠죠. 이런 식의 누가 더라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건 어쨌건 30등 이내입니다. 그러면 그 30등 이내를 간다라는 건 고교 기준으로 중학교에서 단순 계산하면 등수는 나오는데 몇 등 하면 됩니다. 이런 계산은 나오는데 30등 이내에서 1등 갈 여지가 있는가 아니면 진짜 얘는 30에서 2등 사이에서 멈춰야 되는가 가고 난 30등까지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우격자를 만들 수 있어요. 그냥 싹 다 외우기만 한다든가 엄청나게 풀기만 한다든가 최소한 진도를 많이 뺐다든가 하나만 해도 되긴 되거든요. 5과목 다 잘할 필요 국영수 탐탐 5 영역 및 교과를 다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중에 3개 이상만 웬만큼 한다 해도 30등까지는 가요. 그 다음이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1, 2, 3, 4, 5, 6등과 그 외의 등수는 올해 과천 중앙고 기준으로 해서 하면 됩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5.99를 상대적으로 이제 외워놓으시면 되는데 연고대 같은 경우에 학종에서 이제 우선 선발 자격을 받게 되는 멤버들인데 서울대 2장 티켓은 정해진 거고 서울대 2장, 카레의대 1장 그 밖에는 이제 5, 6% 생각하시면 되는데 웬만하면 6, 7등까지예요. 운 좀 터졌다. 그 해 애들이 수준이 좋다. 빼어난 친구들이 꽤 있었다. 그럼 9등인 거고요. 6등 또는 9등까지를 안전선으로 봅니다. 서영고를. 아까 30등까지는 어차피 괜찮은 친구들이고 20등 이내면 훌륭한 친구들이고 기껏 해봐야 그럼 전교 6등과
7등, 6, 7등과 13, 15등 계산해 보면요. 각 내신 과목별 문항 한 3점 차이밖에 안 나요. 그 전 과목 다 12등이 15등에 비해서 전 과목 다 3점씩 다 잘 봤다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건 1점 차이 나고 어떤 건 심지어 15등이 더 잘 봤을 수도 있고 굉장히 미세한 차이라는 거죠. 근데 1, 2, 3, 4등은 월드 클래스의 사고력을 갖고 있습니다. 독보적이죠. 지금 제가 하려는 이 행위들은 그걸 만들기 위해서 시험 잔정에 많은 걸 넣은 건데 이를테면 4번 같은 경우엔 가르쳐준 대로 제대로 외우고 있는가, 그것도 외우는 순서대로 논리 정연한 암기력을 보이고 있는가라는 거거든요. 한치의 오류가 없어야 돼요. 있는 내용 다 들어가야 되는데 주어 서술어 보어이고 다 서술형으로 이 친구는 또 썼고 주어 서술어 보어고 목적 간접 목적어고 목적어고 여기는 타동사의 완전 타동사가 돼야 되고 동사의 성격을 밝히라는 거죠. 그리고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있어야 되고 주어는 주어를 구별하는 그 힘든 과정을 거쳤던 건 조사입니다. 우리나라 조사에 해당되는 말을 어떻게 붙였냐로 문장의 구분 분석은 다 끝내는 건데 어떤 말을 붙일래? 이거 뭐 붙일 은는 이가 중에 뭐 붙일까를 그걸 고민하려고 사실은 이렇게 배운 거잖아요. 서술어를 굳이 구별 왜 했는데 다라고 해석하려고. 또한 서술어가 무슨 동사냐에 따라서 타동사인 게 확실해. 타동사 굴부분 가르쳐줬어요. 타동사인 게 확실해. 그럼 뒤에 목적어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죠. 목적어가 절이 됐든 구가 됐든 이게 절이 되는 경우 목적어가 절이 되는 걸 복문이라고 하고 그게 제 3단계에서 배울 거죠. 여기 투부정사가 나왔어. 그럼 명사일 수밖에 없잖아요. 목적어가 돼야 되는 아까 앞에서 4번에서 이미 보셨죠? 3번에서 명사는 주목보 역할을 하니까 목적어 자리야. 이게 타동사 그럼 목적어 나와야 되고 목적어 자리에는 반드시 명사밖에 못 들어가요. 여기 투부정사는 명사일 수밖에 없겠네. 이걸 역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걸 아주 빠른 시간 내에 0점 몇 초 만에. 그리고 해석 go 하면 그 순간에 그걸 다 생각하면서 주어니까 은는이가 서술어니까 다 이건 타동사야. 0점 몇 초 만에 생각하는 거죠. 자동사야. 그럼 목적 없어야 돼. 뒤에 뭐가 있네? 그럼 이거 수식어겠네. 이걸 다 생각하면서 해석합니다. 그걸 해석이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그걸 모든 학생들이 합니다. 처음이 어렵지 이거 적어하는데 몇 주 안 걸려요. 이 문법을 다 배우고 나면. 그럼 그렇게 생각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게 돼야 영작이 돼요. 아직 영작 컴포지션에 해당되는 제대로 된 서술형 문항이 없습니다만 특히 일반 자율자사고에서는 특목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특목도에서도 외고만 그렇죠. 그 정도 수준까지를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럼 내신 문항이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그걸 대처할 수가 있거든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봐주는 거예요. 당해 내신 수준은 진짜 어렵게 내려면 끝도 없이 내실 수 있어요.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문항 만들어내는 능력은 능력을 다 발휘하시면 굉장히 탁월하거든요. 또 여차하면 어려울 때 서술형 위주로 나올 때 학교 평균 53점 만드는 거는 일도 아닌데 불과 3년 4년 전만 해도 그 일이 왕왕 있었단 말이에요. 여고에도 과천고에도 그렇게 애들을 세게 키울 때 그리고 세게 키우면 키운 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애들이 당해에 왔을 때 그럼 당해 입시 결과는 굉장히 좋죠. 뭐 바로 가건 재수를 하건 뭐 이런 식으로 애들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 애들 수준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문항을 수준을 바꾸죠. 그래서 고2, 고3 수능 대비 전국 연합 학력 평가고사 고3 6평 9평을 제외하면은 사실은 이 연합 학력 평가고사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이 연평 수준이나 고3 6평 9평 모의고사 수준보다 고2 내신 문제가 훨씬 어려워요. 아주 날카롭습니다. 문항이. 그거를 또 월등하게 만들어내는 친구들 답을 있죠. 근데 그때 가서 손도 못 대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죠. 그걸 월등한 수준으로 만들어내는 친구들이 진짜 한 점 열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고2 2학기가 딱 들어가면서 이제 애들이 포기하는 거라고요. 고2 1학기 끝나고 나서 해도 안 되네라는 걸 느끼고 그래 상위권 10명 니들끼리 다 해먹어라. 이렇게 하면 손을 떼요. 손을 떼고 나면 숨을 수 있는 학원으로 바꿉니다. 욕하지 않는 학원, 질타하지 않는 학원, 조용히 다닐 수 있는 학원. 그리고 그때의 고2의 아이들의 부모님들의 연세가 통상 어머님, 아버님 둘 중에 한 분의 갱년기 시즌과 겹치죠. 그럼 그때 가서 애랑 못 싸우거든요. 싸운다 할지라도 애 투덜투덜 거리면 이제 내가 뭘 지적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애들은 이 마음에서 그럼 진 거란 말이에요. 어른 입장에서는 지지 마라라고 더 하라고 하고 싶은데 당연히 기회는 있죠. 다른 애들이 다 지고 퍼진다면 나 혼자 하면은 따라잡을 기회가 있죠. 사실은 이게 기회인데 그건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살아왔던 우리 40대 50대한테나 통용된 얘기지. 10대 아이들은 그냥 하늘이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미 나는 끝났다. 너무 많은 걸 모르고 있다. 그리고 너무 많은 해석 하나를 하더라도 사고력의 차이가 있다. 그 딱 8, 90등까지인 것 같아요. 그거 넘어가고 난 친구들은 그동안 주먹구구 또는 단순암기로 영어를 밀어붙였던 게 다 드러난 거죠. 그래서 고2 2학기부터 그렇게 급격한 유리벽이 공고하게 급격하게 만들어진 유리벽이 3학년 1학기 내신까지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2 2학기 빠르면 고2 1학기 그때부터의 내신만 집중적으로 보면 되고 이걸 정말 그렇다게 저 이거 저 주관적 견해입니다. 이거 대국민 사기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정성평가라고 말을 붙여놨는데 정성평가에 고등학교 학년이 높아질수록 점점 아이들이 높아지는 실력을 보겠다. 학년이 높아지면 점수가 잘 나오는 애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더 치열해지는데. 그리고 학년이 높아지면서 과목별 선택 과목제에 의거하여 내시는 과목별 등급 따기가 더 어려워지는데 1학년 때는 공통과학으로 보기라도 했지 2학년 때 물리, 화학, 지구학, 생물 다 나눠지면서 뭐 물리 같은 경우에 어떤 애 같은 경우 물투 같은 경우 13명 지원하고 물리 같은 경우 60명 지원하고 화학 같은 경우 생물 특히 생물 지구학 같은 경우 20명 지원하고 그럼 1등하면 1등급 2등하면 2등급인데 당연히 학년이 높아지면서 등급을 따기가 어렵죠. 그나마도 불구하고 학년이 높아지면서 등급을 잘 땄다. 오히려 심화나 선행이 됐던 애인 거죠. 만들어졌던 애라고요. 학원에서. 그런 애들을 뽑겠다라는 걸 되게 근사하게 학년이 높아지면서 점점 더 노력했던 애들을 정성적으로 평가하겠음. 이렇게 만든 거죠. 그 입사관들이 하는 얘기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선행 많이 했고 공부 많이 했던 애들이 고1 때 우연히 난이도가 높지 않은 내신을 통해서 우다다닥 하다 보니까 88, 89, 90, 91, 92, 93, 94, 95에 싹 다 몰려있다 보니 운 나쁘게 수행에서 1.5점 감점됐어. 또는 뭐 하나 서술형에서 뭐 하나 실수했어. 그래서 99 받을 거 97 받았네. 그래서 2등급 나왔어. 이런 애들이 치고 달리는 게 고2니까 그때부터 구제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런 친구들을 골라가겠다. 우리는. 우리 대학의 명예를 위하여. 뭐 이 얘기인데 그걸 역으로 우리는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분히 초5, 6에게 적합한 수준의 학업을 시키면 안 돼요. 형식을 외우는 건 맞지만 형식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서술과 설명과 그걸 논리정연하게 피력하는 기술과 이걸 다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앞으로 닥칠 고등학교 때 엄중한 잣대에 대한 대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올해에 진짜 고민 많이 했었는데요. 5학년 반 이걸 만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6학년 반 기존 아이들의 동생들이 있죠.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제가 느끼고 있어서 고민하다가 이제 만들었고 그래서 이 색깔을 담으려고 합니다. 안 해봤던 시도인데 굳이 할 필요도 기회도 없죠. 저는 그냥 영어 강사니까 이런 기회도 얻기가 어렵고 현재로서는 믿어주신 덕분에 이렇게 설명을 애들한테 하고 있고 이걸 계속 자극시키고 있습니다. 4번에서 어떻게든 외워서 잘 썼어? 놓치지 않고 또는 암기를 논리적으로 했어? 그래? 진짜 논리적으로 한 거지 한번 볼게 내가. 5번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제가. 4번의 형식을 만들어낸 건 결국은 동사들의 성격 차이고 물론 동사가 문장에 들어가면 서술어가 돼야 되지만 지금은 동사들의 성격 차이고 그 동사들이 어떤 동사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설명 좀 해볼래? 다분히 팩트 내용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하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읽는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최소한 전달적 논리력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좀 짧죠? 4번에서 많은 설명을 했다라고
해석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틀렸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당연히. 동사 뒤에 목적어와 보호가 필요 없다. 동사 뒤에 목적어는 필요하지 않지만 보호가 필요하다. 여기는 이제 단정적으로 그러니까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한 친구가 이 친구라면, 그죠? 왜 그런지를 설명하고자 했고, 이 친구는 나온 결론, 이러이러하여 나온 결론을 단정적으로 또 이렇게 한 거죠. 뭐 이 친구가 쓴 내용을 알고 있을 거고, 이 친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던 건데 그냥 정리한 방법만 이렇게 다르게 한 거예요. 대강이나마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다른 아이들의 것도요. 이거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얘는 어떻게 정리했고 왜 이렇게 정리했고 이게 보이면서 다른 아이를 보는 게 오히려 내 아이를 위한 겁니다. 내 아이는 그동안 계속 보셨잖아요. 키우면서. 다른 아이를 봐야 비교가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상대평가입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긴 내용의 영상을 또는 전화 통화를 할 일은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는 간헐적으로 보고 형태로 알려드릴 수는 있으나 결국은 제가 아이들과 싸워야 되고 약간의 거의 뭐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키워야 되겠다라는 목적을 갖고 가기 때문에 사실상 중간 보고를 드려본데 큰 도움은 안 됩니다. 결국 당사자들은 저희들이잖아요. 뭐 필연적으로 필요한 과정에 대해서는 간단한 브리핑을 드리더라도 이렇게 긴 설명은 없을 겁니다. 한편으로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신다는 이 행위 자체가 너무 고된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노를 끼쳐드리는 것 같아서이기도 합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